여야가 22대 국회 전반기 원구성을 위한 막판 협상을 진행 중입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당초 오후 5시 열기로 했던 본회의를 저녁 8시로 늦췄습니다. 국민의힘은 야당이 추진 중인 방송 3법은 언론을 선전 도구로 활용하라는 속셈이라며 대통령에게 거부권을 제한해서라도 저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당대표 사퇴 시한에 예외를 두는 당원당규 개정안이 최고위원회의에서 의결됐습니다. 사실상 이재명 대표 연임을 염두에 둔 맞춤형 개정이란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파워 인터뷰, 오늘은 특별법 시행 1년이 넘었는데도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세 사기 피해자들의 현재를 짚어보고 22대 국회에선 정부 여당과 야당이 피해 구제 합의점을 찾을 수 있을지 더불어민주당 맹성규 의원에게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10일 월요일 국회 라이브 6 시작하겠습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중재에 나섰지만 여야의 국회 원구성 협상 타결 소식은 좀처럼 들려오지 않고 있습니다. 오후 5시에 소집됐던 국회 본회의는 일단 오후 8시로 미뤄진 상황인데요.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중 여야 합의가 불발된다면 11개 상임위원장을 단독으로라도 선출하겠다는 입장이고 국민의힘은 국회 관례상 법사위와 운영에는 자당 몫이라고 맞서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장정영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민주당이 원구성 협상 시한으로 제시한 날이 오늘이었는데 여야 합의가 아직 진행 중인 건가요? 그렇습니다. 우원식 국회의장과 여야 원내대표가 조금 전 회동을 마쳤지만 원구성이 타결됐다는 소식은 들려오지 않았고요. 오후 7시 다시 만나기로 했습니다. 오후 5시로 잡혀있던 국회 본회의도 8시로 연기되면서 아직 여야 협상의 시간은 남아있는데요. 국민의힘은 오늘도 법사위원장은 원내 2당이 맡고 운영위원장은 여당이 맡아온 국회 관례를 지켜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면서 법사위원장을 비롯한 상임위 독식을 이재명 대표 방탄용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국회가 해야 할 일이 많은 만큼 국회법에 따라 원구성을 하루빨리 마쳐야 한다면서 국민의힘을 향해 총선 민심을 거부하지 말고 협조하라고 주장했습니다. 우원식 의장은 오늘 막판까지 여야 중재를 시도한다는 입장인데요. 다만 국회법에 따라 국회를 운영해야 하는 국회의장 입장에서 한시라도 빨리 국회문을 열어야 한다고 말해 오늘 중 본회의 개의 의사를 분명히 했습니다. 따라서 여야 원구성 합의가 결국 불발된다면 민주당의 소집 요구대로 오후 8시 본회의가 열릴 가능성이 크고 국민의힘의 불참 속에 11개 상임위원장을 선출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11개 상임위원장에 당 소속 의원들을 이미 배정해 두었는데요. 정청래 법사위원장과 박찬대 운영위원장, 그리고 최민희 과방위원장을 비롯해 박정 예결위원장, 김영호 교육위원장, 신정훈 행안위원장, 전재수 문체위원장, 그리고 어기구 농해수위원장, 박주민 복지위원장, 안호영 환노위원장, 맹성규 국토위원장입니다. 국민의힘은 오늘 여야 합의 없이 상임위원장단을 선출하고 상임위원을 강제 배정한다면 민주당의 독주에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해 대응하겠다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하는 방안도 검토에 들어간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여기에다 민주당이 11개 상임위를 오늘 단독으로 구성하더라도 남은 상임위 7곳에 대해 국민의힘이 계속해서 협상을 거부한다면 역시 민주당 단독 선출에 나설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최근 북한이 오물풍선을 살포하면서 차량 유리가 파손되는 등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이에 여야 모두 피해를 보상하는 법안을 발의했는데요. 22대 국회 들어 발의된 법안 가운데 일부를 김지수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22대 국회가 시작된 이후 지난주까지 발의된 법안은 200여 개. 특히 북한이 보낸 오물풍선으로 항공기 이착륙이 지연되고 차량 유리가 깨지는 피해가 속출하자 피해를 정부가 보상해야 한다며 여야 모두 입법에 속도를 냈습니다. 국민들이 재산상의 피해를 보는데 누군가는 그 피해에 대해서 복구 지원에 나서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저는 그것이 국가의 책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물풍선 피해 국민에 대해서는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고요. 관련해서 접경 지역 및 국민 피해 보상 법안을 이에 따라 여야가 나란히 민방위 기본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황.
국민의힘은 적의 침투나 도발로 국민이 피해를 입었을 때 정부가 피해를 수습하고 지원하는 조치를, 민주당도 같은 상황에서 주민의 생명과 재산상의 피해를 국가와 지자체가 보상하는 내용을 추가했습니다.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은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폐지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초과이익 환수에 따른 재건축 부담금이 주민들에게 부담이 되는 점을 고려해 이를 폐지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아동수당의 지급 대상과 규모를 확대하는 법안도 발의됐습니다. 전진숙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아동수당법 일부 개정 법률안인데, 아동수당 지급 대상을 8세에서 18세로 연장하고 현재 매월 10만 원인 수당을 20만 원으로 확대하는 내용입니다. 한편 22대 국회가 시작되고 발의된 법안은 하루 평균 32.5개로 집계됐습니다. 국회방송 김지수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대선 출마 당대표의 사퇴 시한에 예외를 두는 당원 당규 개정 절차를 밟고 있는데요. 이재명 대표 대권 맞춤용이란 여당 비판에 이어서 당 일각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김동희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당대표와 최고위원이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려면 선거 1년 전까지 사퇴해야 한다는 규정에 예외 조항을 두기로 했습니다. 특별하고 상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당무위원회의 의결로 당대표 및 최고위원 사퇴 시한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이 조항의 완결성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조항의 완결성을 높이기 위해 국민의힘에 있는 예외 조항을 인용해 개정안을 마련했다는 겁니다. 비공개 최고위에서 특별한 반대 의견은 나오지 않은 걸로 전해졌습니다. 다만 해석 논란의 여지는 있습니다. 특별하고 상당한 사유에 지방선거도 포함되는지가 쟁점인데, 2년 뒤 지방선거에서 이재명 대표가 공천권을 행사하는 경우를 대비해 당원 당규를 바꾼 게 아니냐는 지적도 있습니다. 현행 당원 당규상 만약 이재명 대표가 대표직을 연임한 뒤 2027년 대선에 출마할 경우 2026년 3월에 사퇴해야 합니다. 하지만 개정안이 확정되면 이 대표는 당무위 의결만 거치면 지방선거를 지휘한 뒤 대선을 준비하는 수순을 밟을 수 있습니다. 당 일각에선 당대표 임기를 단축하거나 이 대표가 연임하지 않아야 한다는 의견에 이어 무리한 당원 개정에 국민 비판을 받을 소지가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민주당 지도부는 논의 끝에 내린 결론이란 입장입니다. 대다수 의견은 아니고 또 여러 차례 토론도 있었고 의견 수렴 과정이 있었고 또 최고위원회에서 심야 회의를 통해서 또 격론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정리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민주당은 또 당직자가 부정부패 혐의로 기소되면 직무를 정지하는 규정도 폐지하기로 했는데, 여당과 일부 비명계에선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고려한 개정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옵니다. 이 밖에 민주당은 당내 국회의장 후보와 원내대표 선거에 권리당원 투표 20%를 반영하는 당원권 강화 조항도 통과시켰습니다. 이번 당원 당규 개정안은 당무위와 중앙위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됩니다. 국회방송 김동희입니다. 국민의힘 공정언론특위는 야당이 방송 3법을 밀어붙일 경우 거부권의 대상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국민의힘 당원당규 개정 특위는 전당대회 경선 규칙 등 지도 체제에 대한 논의를 마치고 내일 발표할 예정입니다. 오다인 기자입니다. 국민의힘 공정언론특별위원회는 오늘 첫 회의를 가졌습니다. 공정언론특위는 민주당을 포함해 7개 야당이 재추진하는 방송 3법에 대해 집중 토론했습니다. 박대출 공정언론특위 위원장은 방송 3법을 통해 민주당과 민노총 언론노조가 공영방송을 장악하려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박 위원장은 정치 권력이든 노조 권력이든 어떤 권력도 언론을 장악해선 안 된다며 야당이 추진하는 방송 3법을 비판했습니다. 언론은 정쟁의 주체가 아니라 정쟁의 감시자가 되어야 합니다. 숫자의 힘으로 밀어붙인다면 당연히 거부권 건의 대상이 될 것임을 경고하는 바입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과방위원장을 차지하려고 고집하는 것이 공영방송을 자신들의 뜻대로 좌지우지하기 위해서라고 주장했습니다. 공영방송을 민주당의 선전도구로 두기 위해 입법권을 남용하는 만행만큼은 기필코 저지해야 합니다. 한편 당원당규 개정특위는 다음 달 치러질 전당대회의 경선 규칙과 관련해 내일 결론을 낸다는 방침입니다.
여상규 특위위원장은 오늘 회의를 통해 의견을 좁혔으며 내일 추가 논의를 한 뒤 결과를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관심이 많은 현행 당원 투표 100%인 전당대회 규칙 개정에 대해서는 변경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여 위원장은 민심 비율을 당원 당규에 명확히 규정한다는 점이 의미 있다고 밝혔습니다. 민심 반영 비율에 대해서는 당심 8대 민심 2 혹은 당심 7대 민심 3 어느 쪽도 괜찮다고 말했는데 당 일각에서는 민심을 최대한 반영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당 지도체제와 관련해서는 현행 단일 지도체제를 유지해야 한다는 분위기가 우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여 위원장은 앞서 화구여 비대위원장이 제안한 2인 지도체제와 관해 단일 지도체제를 보완하는 의미에서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말해 여운을 남겼습니다. 특위는 내일 최종 결과를 발표하고 당 지도부인 비상대책위원회에 보고할 계획입니다. 국회방송 오다힌입니다. 네, 이슈픽 천지원 객원 기자와 함께 22대 국회 상임위원장 선출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잠시 뒤 8시에 이제 열리게 되는데요. 이제 본회의가 민주당이 이제 이 자리에서 11개 상임위원장을 선출하겠다는 입장이고, 그리고 나머지 7개 상임위도 곧 선출을 해야 된다 이런 입장인 건가요? 네, 22대 국회 개원 전부터 줄다리기를 이어온 상임위원장 배분. 18개 상임위 중 11대 7까지는 합의가 됐지만 민주당이 관례를 깨고 운영위원장과 법사위원장을 가져가겠다고 하면서 신경전이 계속됐습니다. 네. 민주당은 11개 상임위원장이라도 선출하겠다는 입장이었지만 앞서 보도에서 보신 것처럼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열린 여야 원내대표 비공개 회동을 하던 중 본회의를 8시로 연기했다는 공지가 나왔습니다. 네. 민주당은 잠시 뒤 7시 반 의원총회를 열 예정입니다. 박성준 원내수석 부대표는 여당 몫의 7개 상임위원장도 이번 주 내에 선출해야 한다며 늦어도 이번 주 목요일까지는 원구성을 끝내겠다고 밝혔습니다. 시급한 현안에 대응하기 위해 상임위를 가동해야 한다는 건데 여당과 정부 측에서 협조를 하지 않을 가능성에 대한 대응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특히 해병대원 특검법과 방송3법 등 민주당 주도로 추진하는 법안은 거부권 행사와 재의결 등 다양한 시나리오에 대비하는 모양새입니다. 민주당은 상임위 파행에 대한 정치적 부담감은 국민의힘에 돌아간다는 점도 의식하고 있습니다. 박찬대 원내대표 발언 들어보시겠습니다. 네. 스스로 일하지 않겠다고 선언하고 법을 지키지 않겠다고 선언한 만큼 국민의힘은 이제부터 무노동 불법 세력이라고 불려도 할 말이 없을 것입니다. 네, 정청래 의원이 선임된 법사위원장에 대한 당내 불만도 있습니다. 지난해 6월 민주당은 당대표와 최고위원 등 당직이나 고위 정무직 등을 지내면 상임위원장을 맡지 않기로 결정했거든요. 정 의원은 21대 국회 과방위원장을 맡았지만 이번에 또 최고위원과 상임위원장을 겸직하는 걸 두고 기준에 맞지 않는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하지만 당장 바뀔 가능성은 없어 보입니다. 아무튼 여야가 본회의가 열리기 전 극적 합의가 이뤄질 수 있을지 지켜봐야겠습니다. 네, 이제 본회의가 열리기 이제 그 직전인 상황인데 여당은 정부와 일하면 된다, 상임위 보이콧을 하겠다 이렇게 강경 입장인 상황이죠. 네, 추경호 원내대표는 원구성 대응 방안을 위해 오전 중진 의원 간담회와 의원총회를 통해서 의견 수렴을 이어갔는데요. 네. 당내에선 상임위 보이콧 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황우여 비대위원장도 관례대로 운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는데 네. 발언 들어보시겠습니다. 한번 세워진 관행과 관습은 모든 의원들이 철저하게 지켜내려오는 의회주의의 아주 근간이 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의 이런 원구성에 대한 강경한 태도 계속될 걸로 보입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의 상임위 배정이 가능한 만큼 장동혁 원내수석 대변인은 강제 배정을 할 경우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 심판 청구를 고려할 수 있다고 말했는데요. 실제 가능성은 낮아 보이긴 합니다. 최근 선관위가 제기한 권한쟁의 심판을 보면 지난해 7월에 청구해서 이르면 올해 말 결론이 나온다고 하니까요. 최소한 1년 이상 시간이 걸리는 겁니다.
장 원내수석 대변인도 이를 의식한 듯 헌재의 태도가 바뀌어야 한다며 의회주의를 지킬 수 있는 시기가 아닌 정치를 피해가는 식의 의미 없는 답을 해왔다고 비판했습니다. 당내 일각에선 거대 야당을 대응할 전략 없이 무리한 대응을 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는데요. 모든 것이 올스탑된 상태는 아닙니다. 현재 여당 몫의 국회 부의장이 공석인 상태죠. 네. 육선의 조경태 의원이 라디오 인터뷰를 통해 당내 최다선 의원인 자신과 주호영 의원이 상하반기를 나누어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밝힌 건데요. 네. 국회 부의장 선출이 원구성 합의의 출발점이 될지 지켜봐야겠습니다. 그렇군요. 여야가 이제 전당대회를 앞두고 당원 당규 개정 작업에 이제 박차를 가하고 있는 상황인데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를 위한 개정이 아니냐 이렇게 논란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네, 앞서 리포트에서 보셨듯 당대표의 사퇴 시한에 예외를 두는 조항이 추가돼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네. 앞서 논란이 일자 이 대표는 개정하지 말자는 의견을 전했고 일부에서도 무리해선 안 된다는 의견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정청래, 장경태 최고위원 등 지도부의 설득으로 전국 단위 선거, 대통령 권리, 대통령 선거 일정 변경 등 구체적인 문구를 삭제한 절충안이 받아들여졌습니다. 이에 당내에선 지도부가 3선 이하 간담회와 의원총회 등 논의를 약속했는데 지켜지지 않는다는 불만이 제기됐는데요. 박지원 의원도 확정은 아닌 만큼 약속한 의원총회 등의 과정이 있을 걸로 본다고 언급했습니다. 국회의장 선거에 권리당원 의중을 20% 반영하는 개정안도 논란이 됐죠. 앞서 이 대표가 중진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에서 또 무리한 조치라는 반발이 컸습니다. 친명으로 꼽히는 김영진, 정성호 의원도 국회의원은 국민을 대표한다며 우려를 표했는데요. 당무위 의결까지 이틀 남은 만큼 의원총회 등 의견을 나눌 시간이 생길지 주목됩니다. 그렇군요. 국민의힘도 내일 당원 당규 개정에 대한 그 특유의 결론이 나올 것으로 보이네요. 네, 국민의힘 당원당규 특별위원회가 내일 전당대회 룰과 지도체제 등에 대한 논의 결과를 발표합니다. 네. 당원 투표 100%인 전당대회 규칙은 민심을 30% 반영하는 안이 유력해 보입니다. 일부 특위위원은 당원과 민심 반영 비율 5대5를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도체제에 대한 합의는 아직 이견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특위는 단일 지도체제와 집단 지도체제 그리고 황우여 비대위원장이 제안한 승계형 단일 지도체제 이 세 가지를 두고 논의했습니다. 특위위원들 사이에선 시간이 많지 않아 체제 변경이 쉽지 않을 거란 전망도 나옵니다. 2인 지도체제에서 승계형 단일 지도체제로 황 비대위원장이 명칭을 바꾼 과정에는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 견제론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한 전 위원장은 주말 사이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부각하는 등 전당대회 몸풀기에 나섰다는 시각이 지배적입니다. 한 전 위원장이 대권에 도전할 경우 리스크로 꼽히는 당권 대권 분리 규정도 이번 특위 논의 사항인데요. 현재 규정은 대선 1년 6개월 전 사퇴지만 1년으로 줄이라는 제안이 당권 주자들 사이에서 나온 겁니다. 황 비대위원장이 안정적인 당 운영을 강조해온 만큼 당권 대권 분리 규정도 변화가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여야 할 것 없이 모두 그 당권 대권에 대한 그 당원 당규 이제 관련한 그 개정 작업이 한창 진행 중이군요. 국민의힘이 전당대회에서 당심 민심 7대3 비율로 정할게 지금 이렇게 보인다는 그런 상황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이슈픽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육신 민주항쟁 제37주년을 맞아 여야는 한 목소리로 민주주의를 바로 세워나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직선제 개헌을 요구했던 그날이 있었기에 자유민주주의의 토대 위에 살고 있다며 6월 정신을 되새겨 의회 민주주의를 복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6월 항쟁은 시민의 힘으로 거대한 권력을 무너뜨린 자랑스러운 역사라며 6월 정신으로 민주주의 퇴행을 막아내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북한의 오물 풍선에 대응해 정부가 대북 확성기 방송을 재개한 것을 두고 여야가 공방을 벌였습니다. 여당은 정부가 6년 만에 대북 확성기를 꺼내든 것은 북한이 감내하기 힘든 조치를 한 것이라며
민주당이 정부의 안보 조치를 두고 국면 전환용이란 비난에 퍼붓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민주당은 정부의 대응이 국지전 전쟁으로 비화할 수 있다며 패배자가 되는 치킨 게임을 중단하고 남북 충돌을 최소화하는 방향의 신중한 대응을 촉구했습니다. 한중 관계를 상호주의를 바탕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한중 관계 모색 토론회를 주최한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한일중 정상회담이 막혔던 한중 관계에 물꼬를 텄다며 이제는 상호 협력 관계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발제에 나선 서명수 차이나 연구소 대표는 지난 문재인 정권에서 지나친 친중 외교 정책을 펼쳤다고 지적하며 균형 외교를 펼쳐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최저임금을 업종별로 구분해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오세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서 주최한 최저임금제도 개편 토론회에서 이기재 소상공인연합회 부회장은 경제 인구의 95%를 차지하고 있는 소상공인들의 임금 지불 능력을 감안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내년도 최저임금 산정 법정 기한은 이번 달 27일까지입니다. 6월 10일 강아랑이 전해주는 정치권의 뜨거운 말말말 강아랑의 정치랑입니다. 오늘 첫 번째 주제는 울려 퍼진 봄날입니다. 정부가 어제 6년 만에 대북 확성기 방송을 재개했죠. 북한의 연이은 대남 오물풍선 살포에 대북 심리전 방송을 재송출하며 맞대응한 건데요. 국제 정세와 대한민국의 발전상, 또 북한의 기상정보와 장마당의 물가 동향을 방송했습니다. 또 서울말과 평양말의 차이, 방탄소년단의 노래를 포함해서 한류 스타일 노래가 울려 퍼졌습니다. 오후 5시부터 시작된 방송은 2시간가량 이어졌는데요.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 북한은 어젯밤 또다시 대남 오물풍선을 날려보냈습니다. 그러면서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은 새로운 대응을 목격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고 나섰습니다. 얼어붙었던 남북 간의 관계가 갈등이 확대될 상황에 놓였는데요. 이를 두고 정치권 반응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야당은 빈대 때문에 초가삼간을 태울 수 있다고 지적하면서 강대강 대치에 대한 우려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우리가 대응하는 과정에서 지금 브레이크가 잡히지 않은 상태에서 강대강으로 계속 치달려서 나중에는 국지전까지 가지 않을까 하는 아주 깊은 우려. 생화학 무기를 한다고 하면은 진짜로 심각한 사항이지 않습니까? 예. 아마 전쟁까지도 불사를 해야 그 정도 하지 않을까 하는데요. 이런 마찰이나 갈등이 유발되면 어쨌든 경제도 불안해지고 국제적으로 한반도에 대한 리스크, 안보 리스크가 생기기 때문에 자제해야 되는데 서로 강대강으로 치달으면 국민만 불안해지는 그런 결과가 귀결되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아주 자제하고 절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야 중진 의원인 추미애 의원과 나경원 의원도 대북 확성기 대응을 놓고 신경전을 벌였습니다. 추 의원은 과유불급이라면서 전쟁보다 평화가 살 길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반면 나경원 의원은 정부의 대응을 옹호하며 일시적인 평화를 구걸해선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여당도 국가 안보에 이견은 없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는데요. 북한의 도발에 대해서는 문재인 정부들처럼 너무 소극적으로 대하는 것은 저는 국민들도 그런 부분은 원하지 않는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네. 저는 대북 확성기 수준을 또 넘어서서 우리는 좀 더 강력한 힘을 가질 수 있도록 국방력을 더 기를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노력을 해야 되고요. 우리도 좌시하지 말고 대한민국 국군은 당장 대북 방송 시설을 완비하여 북한의 도발이 계속된다면 즉각 대응해서 방송해 주기를 바랍니다. 북한 주민들에게 북한 정권의 실정을 알릴 수 있는 준비를 완료하고 다시 우물풍선이 날아온다면 2배, 3배의 북한으로 되돌려 주기를 바랍니다. 얼어붙은 남북관계가 비무장지대에 울려 퍼진 BTS의 노래처럼 봄날이 찾아들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이어서 두 번째 주제는 야구를 사랑한 정치인들입니다. 지난 주말이죠. 서울 송파구를 지역구로 둔 배현진 의원이
잠실 경기장에서 열린 두산과 기아의 야구 경기에 시구자로 나섰습니다. 배의원은 14년 만에 다시 시구자로 나선 소감을 SNS에 올리면서 영광스러운 하루였다고 밝혔습니다. 배의원처럼 야구를 사랑한 정치인은 오래전부터 많았었죠. 또 프로야구가 출범한 이후 전직 대통령들은 모두 프로야구 시구자로 나설 만큼 야구 사랑은 각별했습니다. 야구 명문 경남고 출신인 김영삼 전 대통령은 2년 연속 한국 시리즈의 시구자로 나서는가 하면 오랜 야구부 역사를 자랑하는 부산 상고 출신인 노무현 전 대통령도 야구 사랑을 여실히 보여줬었습니다. 국회의장들도 야구장에 시구자로 나섰던 적이 있습니다. 정의화 19대 후반기 국회의장과 정세균 20대 전반기 국회의장이 그 주인공입니다. 또 지자체장들도 빠질 수가 없습니다. 야구장의 모습을 드러냈던 두 사람, 바로 김동연 경기도지사와 홍준표 대구시장입니다. 지난 22년 나란히 각 지역구에서 열린 야구 경기에서 시구자와 시타자로 나서기도 했었습니다. 이외에도 시구자로 나선 정치인들은 상당히 많았는데요. 나경원 의원도 2009년 아시아 청소년 야구 선수권 대회에서 시구자로 나서는가 하면 주호영 의원과 조혜진 전 의원, 또 당시 의원이었던 김관영 전북지사와 이병석 전 부의장도 시구자로 나서 야구 팬들과 만나기도 했었습니다. 이렇듯 야구를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준 정치인들, 민심이라는 마운드에 올라선 만큼 이젠 정책으로 홈런을 날려주길 기대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강아랑의 정치랑이었습니다. 대북 확성기 재개에도 오늘 새벽 서울 광화문 거리에는 오물풍선이 가득했습니다. 국회에서는 국회의장 주재로 여야 원내대표가 원구성 막판 협상을 벌였는데요. 안팎으로 벌어지고 있는 대치에 여당의 대응책은 무엇인지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과 연결해서 말씀을 들어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조경태 의원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우리 군의 대북 확성기 재개에 북이 오물풍선 살포와 함께 새로운 대응을 예고했는데요. 북의 도발에 단호하게 대응을 해야 한다. 강대강은 공멸이다. 이렇게 이제 주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상황에서 우리 정부가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할까요? 사실은 문재인 정부 때에 좀 더 강력하게 대북 관계를 좀 가져갔어야 되는데 그 당시에 상당히 좀 화해 제스처를 취하지 않았습니까? 그 당시에 남북 정상회담도 하고 했습니다만은 결국은 돌아온 결과물은 남북 연락사무소를 갖다가 일방적으로 북한에서 폭파시켰습니다. 급기야 우리나라 대통령이었던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서 삶은 소 대가리라는 그런 모욕적인 그런 발언도 들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우리가 자유와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대한민국도 그게 상응하는 걸맞는 힘을 가져야 된다 생각합니다.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을 때 저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평화도 이루어낼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북한에서 지금 하고 있는 오물 쓰레기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일종의 테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그냥 단순한 오물 풍선 살포가 아니라 오물 쓰레기 풍선 테러에 대해서 우리는 단호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잠시 후 8시에 본회의가 열릴 예정인데 특히 민주당은 법사위와 과방위 등에 강경파 위원장을 배치를 해놨습니다. 오늘 네네, 막판 그렇습니다. 협상에 대한 입장 그리고 향후 야당 주도의 국회 운영에 여당은 어떤 대응 방침을 갖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사실 21대 국회를 좀 판박이로 보고 있고요. 우리가 21대 국회를 사상 최악의 국회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22대 국회 역시 그 선을 뛰어넘으려고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은 법사위원장은 우리가 묵시적으로 우리가 서로 여야가 합의했던 가해와 전통은 뭐냐면 국회의장을 가진 반대편 쪽에 있는 사람이 바로 반대편에 있는 정당이 법사위원장을 갖도록 합의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부분을 지키지 않는 것은 저는 정말 잘못되었다 생각합니다. 가방위는 저는 민주당이 원하는 것을 저는 원하는 대로 할 수 있다 보지만은 법사위원회와 운영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운영위는 또
집권당이 법 운영위를 갖도록 그게 간섭과 관례에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하지 못하는 그 민주당, 저는 약속은 법의 기초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약속조차도 지키지 않는 다수당인 민주당이 과연 국민을 위한 그런 정당인지 저는 묻고 싶습니다. 네.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의 1심 유죄 판결 이후에 민주당은 수사기관 무고죄 그리고 법 왜곡죄 신설을 들고 나왔는데요. 다시 부상하고 있는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 그리고 민주당의 입법을 통한 반격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우리나라는 그 법치주의 국가지 않습니까? 그 법치주의 국가에서는 어떤 법의 심판에 대해서 저는 겸허히 수용하고 받아들여야 된다는 입장이고요. 또 하나가 경기부지사의 그 행위에 대해서 경기지사가 몰랐다는 것은 이거는 대단히 그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격이고 대단히 그 유감스러운 부분이죠. 아무래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당대표가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는 깊이 연관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이런 점에서 저는 하루빨리 재판부에서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도 철저한 수사를 통해서 진실 규명을 해야 된다 하는 입장입니다. 네, 의원님 오늘 전화 연결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부족함이 많았다고 현장의 수요를 더 정확히 공동운동을 제공해서 세계적인 도로 관리를 위해서 지금까지 그 모델 시행 과정에서 6개월이 지나고 나서 네, 전세 사기 특별법 시행 1년이 넘었지만 피해자 구제는 더디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정부 여당은 피해자 지원 방안을 보완한 개정안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이지만 야당의 선구제 후 회수 개정안과 이견을 좁히지 못해서 진통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전세 사기 피해자 구제 돌파구를 찾을 수 있을지 22대 국회 상반기 국토위원장으로 내정이 되신 더불어민주당의 맹성규 의원을 모시고 말씀을 들어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이제 오후 잠시 후 8시에 본회의가 이제 열리기로 지금 예정이 돼 있는 상황입니다. 원 구성을 놓고 여야 간의 대치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오늘 그 협상이 지금 어느 정도 좀 어떤 상황인가요? 예, 아마 막바지 그 절충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네. 협상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저희들은 7시 반에 의원총회를 소집해 놓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아마 의원총회에서 방향을 정해서 8시에 본회의가 열릴 것으로 저희 의원들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네. 네. 그리고 의원님께서 21대 후반기에도 국토위에서도 예, 그렇습니다. 활동을 예, 하셨고 22대 국회 상반기 국토위원장으로도 내정이 되셨는데요. 21대 국회를 마치면서 전세 사기를 해결하지 못한 게 가장 안타깝다 이렇게 예.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역구가 그 인천 남동 갑입니다. 그 전세 사기가 시작된 인천 지역이잖아요. 예. 전세 사기 특별법 개정안 발의로 피해자들에게도 감사패를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랬던 만큼 그 21대 국회 마지막 날에 법안이 최종 폐기되는 걸 보면서 정말 그 아쉬움이 크셨을 것 같습니다. 전세 사기 특별법이 제정된 지 1년이 지났습니다. 그동안에 이제 피해자로 인정받으신 분이 17,500여 분이고요. 물론 거기에는 이제 신탁 사기 등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은 피해자로 인정을 못 받았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법을 제정할 때 이것은 아무래도 실효성을 담보하기가 어렵다. 왜냐하면 대출 위주의 구제법이고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면 좋으냐 논란이 많았는데 아무래도 피해자분들한테 조금이라도 희망을 드리는 것이 우선이다 해가지고 여야가 합의를 해서 특별법을 만들었고요. 미비점이 발생할 것을 예상을 해서 6개월 후에 시행 후 6개월 후에 정부에서 그러니까 경과에 대해서 보고를 받고 거기에 대해서 보완하기로 이제 합의를 했는데
막상 시행이 돼 보니 실효적인 구제에도 한계가 있었고요. 법 시행 이후에 전국적으로 전세 사기가 확산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정확한 실태 조사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은 저희 야당에서는 이제 보완을 하기 위해서 실질적으로 피해자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자. 그래서 선구제 후구상이라는 이제 보완 개정안을 발의를 한 것입니다. 네, 그렇군요. 본격적으로 이제 조사를 해 보니까 그 전까지는 실효적인 구제에 좀 한계가 있었고 또 실태 조사가 없었다. 두 가지가 이제 가장 큰 문제점이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난 그 5월 1일 대구에서 전세 사기 피해자 8번째 안타까운 희생자가 나왔었는데 그 희생자가 살았었던 다가구 주택을 직접 또 찾아가셨던 걸로 전해졌습니다. 세상을 등진 바로 그날 뒤늦게 피해자로 인정을 받아서 더욱더 이제 안타까움을 샀었는데요. 전세 사기를 이제 당했는데도 이 피해자로 인정을 받기가 왜 이렇게 힘든 건지, 보상을 받기가 왜 이렇게 힘든 것인지, 그리고 이제 이런 사각지대가 지금 얼마나 좀 많은지 궁금하거든요. 그 전세 사기 피해자들은 가장 중요한 것이 이분들이 재기하실 수 있도록 살아가실 수 있도록 도움을 현실적인 여건을 이제 마련해 드리는 건데 대구에서 8번째 희생자가 나오셨고요. 정말 안타깝게 생각하고 죄송스러운 마음입니다. 그런데 이제 법을 만들어서 이제 시행하는 과정에서 이제 한 예를 말씀드리면 경공매에 참여를 합니다. 피해자들이. 경공매 절차도 복잡을 하고 그래서 어느 분 경우에는 이제 직장을 내놓고 이렇게 경공매를 해서 낙찰을 받아요. 그럼 낙찰을 받으면 제일 중요한 게 그 이제 수요 이제 대출을 좀 해줘야 되는데 이게 또 대출이 은행에서 이미 그 전세 사기로 떼인 돈이 대출이 돼 있기 때문에 대출을 더 이상 해줄 수 없다. 이중 대출을 안 해주겠다. 그렇습니다. 이제 그렇다 보니까 이게 진이 다 빠지고 실질적으로 자존감도 많이 잃게 되고 굉장히 실망하시는 경우가 생기는 거고요. 또 구조적으로 신탁 사기라는 게 있습니다. 원주인이 회사에 자기 권리를 넘겨요. 근데 그 과정에서 원주인이 전세를 놓고 이제 넘기게 되니까 나중에 권리는 그 회사가 가지게 되는 그런 신탁 사기 문제가 발생을 하는데 그분들은 지금 구제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각지대가 있고 또 하나는 악성 임대인이 자기가 이제 사기를 쳐놓고 그냥 나 몰라라 하고 그냥 방치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택의 관리가 안 돼서 현실적인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도 있고 근데 이게 전세 사기가 너무 다양하고 개인이 처한 상황이 너무 다릅니다. 그래서 일률적으로 어떤 게 잘못됐다 이렇게 얘기하기보다는 개개인이 다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전세 사기가 이렇게 이제 부각이 된 게 그 전에가 없었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이제 최근에 이러한 일들이 이제 계속해서 이제 반복된 게 언론을 통해서 많이 알려지게 된 거죠. 이게 이제 전세 사기라고 하는 유형이 없었다고 보기는 어렵고요. 아마 계속 발생을 하고 있었을 텐데 최근의 것은 너무 대규모로 그리고 전국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이게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저희 사회는 이러한 전세 사기를 보완하기 위해서 최우선 변제금 제도 그리고 보증보험에 들으면 반환을 해주는 제도 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공인중개 제도를 운영을 하고 있어요. 공인중개사를 통해서 그리고 공인 정식으로 계약을 맺으면 당연히 보호받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사회생활을 하는데 이것이 복합적으로 작용을 해서 악성 임대인들이 이 제도를 이용을 했다고 보시면 되는 거죠. 악의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전국적으로 그리고 대규모적으로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일어난 그때 사회적인 재난이
이번 전세 사기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네. 네, 그 말씀하신 게 그 선구제 후 회수 요 개정안이시잖아요. 그 허그가 채권에 있어서 먼저 보증금 일부를 돌려주고 나중에 구상권을 청구를 하면 된다라는 예. 거죠. 그 허그가 주택도시 보증공사잖아요. 예, 예, 예. 근데 자 여기에 정부 여당은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유가 두 가지가 있는데 네. 첫 번째, 두 번째로 좀 나눠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요. 개인의 사적인 피해를 왜 국민의 혈세로 보전을 하는가? 이거는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 자, 여기에 대해서 어떤 입장 갖고 계실까요? 제가 잠깐 설명을 드렸지만 개인 간의 사적인 계약은 맞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정부는 전세 제도, 이게 사회의 신뢰의 기반이기 때문에 이것을 보호하기 위해서 제가 정식적인 절차를 거쳐서 공인중개사를 통해서 전세를 얻었어요. 그리고 나는 우리 사회가 내가 이렇게 사기를 당하면, 그리고 이런 어떤 어려움이 처하면 최소한의 변제를 받는다는 걸 알고 들어갔어요. 그리고 이런 걸 또 어떤 경우를 대비하기 위해서 보증보험을 또 들었어요. 내가 이제 이게 사고가 나면 내가 보증보험. 근데 작동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 경우에 따라서. 그러다 보니까 나는 정말 사회를 신뢰하고 제도를 신뢰해서 들어온 건데 이거를 사인 간의 계약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무리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부가 지금 주장하는 사인 간의 계약이기 때문에 구제하기 어렵다. 이거는 좀 무리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네, 두 번째는 예산입니다. 정부는 선구제에 들어가는 비용이 1조 원을 넘는다. 그리고 손실이 너무 크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민주당이 잡은 예산은 반면에 4천억 원입니다. 그 수치가 상당히 많이 차이가 나는데 왜 이렇게 수치의 차이가 나는지 궁금하고 이 비용은 어떤 예산으로 잡으면 될까요? 선구제 후 구상은 그분들에게 피해 입은 금액을 100% 보전해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저희 법안에도 그렇지만 평가를 해서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채권액, 내가 이 전세 자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일정 규모를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평가를 해서 돌려드리는데 저희들이 법에 명시한 것은 최우선 변제금 규모는 돼야 되겠다. 그게 뭐냐 하면 지금 일률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한 30% 정도 됩니다. 그 제도가. 근데 우리나라 평균 전세금이 한 1억 3천 돼요. 근데 이제 17,000명을 30%, 그러니까 17,000명 피해자 모두가 선구제를 해달라고 했을 때 30% 계산하면 한 6,800억 정도 되고요. 그런데 이제 이게 오해 소지가 있으신 게 선구제를 강제적으로 우선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특별법에는 우선 매수 청구권, 그러니까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집에 먼저 살 수 있도록 해달라는 청구를 할 수 있고, 그리고 지금 정부에서 이번에 발표한 LH 매입 임대, 공공기관에서 매입을 해서 나 그냥 거기 들어가서 살 수 있도록 해달라는 거, 거기다가 선구제를 선택지를 하나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피해자 입장에서 어느 분은 선구제 그냥 한 30%라도 받고 내가 사기당한 집에서는 도저히 못 살겠다. 정내미가 떨어지거나 아니면 뭐 여러 가지 이유로, 아니면 애들이 또 자기가 이제 가까운 분들이 어디 이주에 필요가 있는 경우 거기 살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정부가 지금 주장하는 LH 임대의 모순점이 거기 좀 들어가서 하려는 거거든요. 근데 이사 수요가 있는데 자, 그래서 세 가지 선택지 중에 최소한 하나를 더 하실 수 있도록 선택지를 더 드리는 거지 강제적으로 아니면 의무적으로 다 선구제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아까 이 재원 규모도 정부가 생각하는 거는 정확한 수치를 내놔야 되는데 그냥 뭐 1조니 2조니 막연하게 얘기하는 것이 피해자들도 그렇고 저희처럼 이제 법안에 직접 참여를 하고 그리고 이 과정을 쭉 지켜본 의원으로서도 그렇고 받아들이기가 굉장히 힘든 거죠. 전세 자금을 이제 1억 3천 정도 평균적으로 1억 3천 정도. 그 자금이 30% 이제 정도. 30%. 100% 모든 분들이 다 그걸 받아갔을 때 17,000명? 그 6,800억 정도죠. 6,800억 정도 된다. 알겠습니다.
이 개정안이 본회의에 상정되기 하루 전에 정부가 대안을 내놓았는데요. 잘 알고 계시죠? 예. LH가 피해 주택을 매입해서 최소 이제 10년 동안 무상으로 살 수 있게 이제 한다. 그리고 이제 피해자가 만약에 이사를 원할 경우 감정가와 낙찰가의 차액을 지급한다. 이게 이제 핵심 내용인데요. 정부는 이게 더 빠르고 더 실효성이 있는 방안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정부 안 어떻게 평가를? 자,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이제 이것도 이제 이게 아까 이제 17,000명이라고 그랬잖아요. 네. 자, 이게 정부 입장은 17,000명에 다해 기본적으로 매입해서 임대를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죠? 네. 이게 이게 기본적인 이제 정책 방향인데 그러면 17,000가구를 다 매입하는 비용이 더 들겠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 30% 정도 먼저 선택을 해서 우선적으로 받아가는 게 더 많이 들겠습니까? 이거는 저는 LH 매입 임대가 더 적게 든다는 거는 이해할 수가 받아들이기도 어렵고 이해하기도 어렵다. 그리고 다 절차가 더 빠르다고 그랬는데요. LH가 매입 임대를 하려면 LH가 경공매를 통해서 받아야 돼요. 그 집을 소유권을 가져와야 되거든요. 그 절차를 이게 빠를 수가 없죠, 현실적으로. 예? 그리고 또 여기에 이제 그 문제가 있는 것이 아까 말씀드린 신탁 사기나 근색이라고 그래서 불법 건축물이 있어요. 네. 그것도 매입을 해주겠다는 거예요. 네. 여태까지 정부의 입장은 불법 건축물 같은 경우에는 불법이기 때문에 매입을 할 수 없다. 자, 매입을 해서 예외적으로 그 기간 동안 양성화를 또 시켜주겠다는 거야. 이게 불법 건축물을 매입했어요. 이행강제금이라는 걸 계속 내야 되거든요. 네. 정부 발표는 한시적으로 그거를 양성화시켜서 이행강제금을 안 내주게 하겠다는 거야. 자, 그러면 건물이 이제 다가구나 이렇게 해서 건물이 몇 채 이제 안에 있을 때 근생에 같이 건물이 있어요. 네네. 전세 사기 당하는 건물은 LH가 매입해서 양성화 시켜주고 전세 사기 안 당한 건물은 불법 건축물로 계속 이행강제금을 매기고 이거야말로 형평성이 맞지 않는 거잖아요. 네네. 네? 그래서 비용 문제도 그렇고 절차적인 시간 절약하는 문제도 그렇고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존에 정부가 주장했던 주장과 상치되는 내용들이 너무 많고 그래서 이것은 거부권을 행사하기 하루 전날 명분 쌓기가 아니었나 하는 아쉬움이 많습니다. 네. 네. 그 민주당은 선구제 후회수 개정안을 22대 국회에서 다시 그 재추진을 할 계획인데 요 시기가 좀 궁금한데요. 그리고 또 해병대원 특검법은 기존보다 내용이 더 추가가 돼서 재발의가 됐습니다. 근데 그 대표적인 사각지대로 불리는 다가구 주택을 비롯해서 좀 그 재발의를 하면서 좀 보완이 돼야 할 부분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저희는 말씀드린 것처럼 선구제 후 구상을 피해자들의 선택지의 하나로 만들어 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그리고 신탁 사기나 불법 건축물 등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에 대한 보호, 그다음에 구제, 그다음에 이제 더 중요한 거는 이제 요건이 있어요. 지금은 5억인데 그걸 한 7억 정도로 더 요건을 좀 완화시켜주는 문제를 해서 기본적으로 저희가 특별법 발의한 거에 필요한 내용을 더 이제 보완을 해서 다시 발의를 할 거고요. 자,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제가 만일 정부에 있는 장관이나 아니면 여당 의원이라면 제일 중요한 것이 이제 피해가 발생했으니까 피해자 구제는 당연히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특별법 만들었어요. 자, 똑같은 일이 반복되면 안 되잖아요. 그죠? 네. 지금도 뭐 전국에서 다시 사기 계속 일어나고 있는데 그러면 반복되지 않으려면 어떤 조치를 취해야 최소한의 반복되지 않고 똑같은 일을 되풀이하지 않을까. 네. 그러니까 그런 보완 입법을 또 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이를테면 가장 중요한 것이 공인중개사는 옆에 누가 저게 사기성 물건이다 아니면 저건 좀 거래가 이상하다는 거를 가장 잘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지금은 저게 A라는 공인중개사나 아니면 A라는 거래가 이상하다. 지자체에 신고를 해도 지자체에서는 증거를 가져오라는 거예요.
근데 이분들이 뭐 남의 일에 끼어들어가지고 할 이유도 없고 할 권한도 지금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기존에 이제 공인중개사분들이 실질적인 불공정한 거래나 네. 불법 거래를 인지하게 되었을 때 그것을 관할관청에 신고를 하고 관할관청에서는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그런 근거, 그리고 공인중개사나 중개보조원들에 대한 교육을 강화시키는 거, 그리고 지금 공인중개사분들은 1년에 본인들이 한 것의 전체 거래를 2억 상한으로 해서 공제를 하고 있어요. 네. 그런데 100건이 될지 1000건이 될지 알 수 없어서 2억은 현실성이 없어서 실질적으로 그 공제도 현실화해서 보상을 해드릴 수 있는 문제, 그리고 최우선 변제금 같은 경우에도 제도적으로 정말 보완해야 될 게 최우선 변제금은 보상받는 상한선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A라는 지자체는 7천만 원이 상한선이고 네. 거기에 30%. 그런데 내가 처음 계약할 때는 7천만 원이었어요. 그런데 두 번째 계약할 때는 그러니까 7,500만 원으로 500만 원 올려줬어요. 나중에 보니까 이게 최우선 변제금을 보호를 못 받아요. 나중 계약으로. 네네. 최근에 희생된 분 중에 한 분이 그런 분인데요. 그래서 처음에 계약할 때에 그것을 기준으로 최우선 변제금을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그리고 제일 더 중요한 거는 악성 임대인을 왜 처벌하지 않습니까? 예? 네네. 아주 그냥 저 교도소에서 못 나오게 하고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재산을 끝까지 추적해서 피해자들에게 왜 못 바로 돌려주고 그 있는지.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것 네. 같습니다. 피해자들을 구제하는 것도 굉장히 뭐 당면한 과제이면서도 이런 범죄를 근절하기 위한 대책, 이게 더 이제 좀 아니, 심각한 한 게 번 아닌가. 죄를 저지르면 네. 다시는 이게 우리 사회에서 존재할 수가 없다는 네. 거를 한번 본보기로 보여줘야, 이 정권은 검찰을 활용해서 왜 그건 안 하는지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개정안에 그런 부분도 좀 그러니까 이제 좋지 않을까. 개정안은 다양한 네. 법률을 개정을 해야 됩니다. 네네. 그래서 관련되는, 제가 지금 말씀드린 관련되는 법을 포함을 해서 다양하게 법 개정안을 저희 당에서는 준비해서 제출할 예정입니다. 피해자들이 어쨌든 굉장히 그 다급한 그런 상황에서 이제 하염없이 좀 기다려야 되는 이런 안타까운 상황인데, 그렇기 때문에 이태원 특별법처럼 여야가 좀 그 합의를 도출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좀 국민들은 좀 기다리지 않을까 싶어요. 저희도요. 저희도 얼마든지 환영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선구제 후 구상. 네.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아까 선택지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정부가 지금 전향적으로 자세를 보인 건 맞아요. 그런데 LH 매입 임대가 특별법에 없었던 내용도 아닌데 특별법에 따라서 한 건이 성사가 됐어요, 여태까지. 네네. 그러니까 이렇게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부가 좀 더 구체적인 안을 내고 선구제 후 구상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좀 생각을 해서 우리 피해자들에게 선택지를 넓혀준다면 얼마든지 합의를 통해서 네. 이거는 통과를 시키고, 이게 네네. 법 통과가 중요한 게 아니라 피해자들이 실질적으로 구제를 받고 정말 삶을 다시 재개하실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 드려야 하고, 이것이 이런 것을 못하는데 무슨 정치를 논할 수가 있겠습니까? 네.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8시 본회의가 열리면 그 의원님께서는 22대 국회 상반기 국토위원장으로 선출이 되실 예정인데 앞으로 국토위를 어떻게 이끌어 나갈 것인지 포부 들어보고요. 의정활동 계획과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국토교통부에서 이제 30여 년 공무원 생활을 하다가 네. 정치를 시작한 지 이제 6년, 이제 7년째 접어들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정치를 하면서 조금 아쉽게 느끼는 것이 공무원 생활을 정말 열심히 했다고 생각했는데 공무원 생활을 되돌아보면 조그만 비행기를 타고, 낮은 비행기를 타고 그냥 땅에 한 번도 못 내리고 그냥 윙윙거리다가 그 공무원 생활을 끝낸 기분이에요. 왜 그러냐면 제가 실질적으로 우리 국민들, 주민들하고 접해 보니까 이분들이 필요로 하고 부족하다고 느끼는 것과 이제 공무원 생활을 하면서 제가 판단하면서 했던 것은 좀 괴리가 있다. 네. 그래서 좀 더 밀착형으로 정치를 해야 한다. 네. 그리고 정치란
세상을 선하게 바꾸는 건데 국민이 필요하고 부족하고 보완해야 될 것을 만들어가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역적으로 주민들께 약속드렸던 제2경인선, 네. 소래 생태습지 국가공원 같은 제 지역 현안도 당연히 해결을 할 거고요. 그거에 못지않게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국가적인 과제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저출생 고령화 문제하고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체제 구축 문제인데요. 저출생 고령화의 문제는 생애주기별 돌봄 체계를 재검토함으로써 충분히 보완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대표적인 것이 60세를 넘은 사람들이 모여서 살면서 의료, 교육, 오락 그리고 뭐 다양한 문화 활동을 통해서 네. 정서적인 고립감이나 의료적인 것을 혜택할 수 있는 은퇴자 도시를 꼭 만들어 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은퇴자 도시요. 예. 네, 선진국에서 들어본 얘기 같습니다. 예, 한 10,000만 가구 정도 해서 2만 명 정도가 모여 사는 네. 그러니까 은퇴자 마을이 아니고요. 왜 이렇게 대규모가 있어야 되냐면 나이가 들면 가장 힘든 것이 정서적인 고립감, 그다음에 의료 이렇게 병 드는 거거든요. 네네. 이게 이제 큰 규모가 되면 다양하게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이 만들어지는데요. 이러한 은퇴자 도시는 미국에서 70년 전에 시작을 해서 네. 한 3,000개 정도 있는데 가장 큰 도시가 27,000 가구에 4만 명이 모여 삽니다. 네. 그런데 거기에 그분들 내부에서 하는 취미 클럽이 150개 있어요. 네. 그러니까 그런 은퇴자 도시도 만들어서 네. 생애 주기별로 돌봄 체계를 보완을 하고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 체제를 구축하는 데 한번 기여해 보고 싶습니다. 네, 그런 은퇴자 도시에 저도 혜택을 받는 국민이 되고 싶습니다. 예, 60세가 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국민의 천착한 정치를 22대 국회에서 구현하고 싶다. 그렇게 이제 가름을 하겠고요. 그 국토위 상임위원장은 또 이제 그 선임이 되신 이후에 저희 방송에 다시 한번 또 출연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파워 인터뷰 오늘은 전세 사기 해법의 돌파구에 대해서 국토위원장 내정자이신 더불어민주당의 맹성규 의원을 모시고 관련 말씀을 들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오늘 국회 라이브 6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